자, 이번엔 작년을 빛낸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다올투자증권의 박종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천스닥을 찍어내면서 지금 다양한 섹터로 이제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는데 커버하고 계신 의료기기 쪽이랑 화장품 쪽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미용이랑 의료기기 쪽 상반기에는 좀 잘 가줄까요? 어떻게 보시죠? 네. 우선 상반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미용 쪽에 대해서는 전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네. 있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수거든요. 우선 첫 번째 내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어쨌든 상반기에 내수가 소비가 상당히 위축됐었고 네. 그걸로 인한 기저 효과가 첫 번째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뭐 지수 포함해서 상당히 자산 가격이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소비 여력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국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번 1월 달 중에 110.8%를 기록을 하면서 전월 대비 1%포인트 상승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저가 소비보다는 고가 소비에 좀 더 여력이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최근에 뭐 저희 업종은 아니지만 뭐 신세계라든지 아니면 현대백화점 같은 좀 이런 백화점 업종이 좀 주가가 좋은 것도 좀 연동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이제 소비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관광 같아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 의료관광 소비 금액에 대한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통상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이제 9월, 10월에 가장 조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10월에 기록하는 의료관광 소비 금액이 통상적으로는 피크거든요. 네. 근데 이번 11월, 그러니까 지난 11월하고 12월에 계속 의료관광 소비 금액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 한일령이 좀 예. 생기고 나서 뭐 공식적이지 않지만 중국인들에 대한 유입이 좀 늘어났다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화가 약세이다 보니까 환율도 중요하죠. 네, 조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예전에는 뭐 한국에서 시술 받는 가격이 뭐 한 100달러 정도 수준이었다면 이게 뭐 환율 때문에 한 80달러 정도로 느껴지면 사실 요새 저희가 뭐 일본 같은 데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은 뭐 그런 이유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종합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있을 좀 국내 미용 의료기기 특히나 이제 피부과에서 사용되는 업체들에 네. 대한 실적이 좀 많이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거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선호하는 기업군들은 파마리서치 그리고 휴젤 그리고 클래시스까지 이 세 네. 기업군을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기업 세 군데를 소개해 주셨는데 개별 종목들에 대한 얘기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뭐 파마 리서치부터 먼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리쥬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네. 제품이자 시술이죠. 그래서 그 제품이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좀 가장 선호하는 네. 시술이라고 합니다. 꼭 한 번씩은 약간 뭐 필수 코스처럼 좀 거쳐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리쥬란에 대한 성장이 내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견조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파마리서치가 진출하지 못했던 국가가 유럽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중에는 파마리서치가 이제 유럽에서 품목 허가를 받으면서 이게 좀 실적적으로는 좀 기여가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OTC 일반 네. 의약품과 화장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브랜드를 기반으로 화장품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리쥬란 코스메틱이라는 화장품 네. 브랜드를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다른 건 일반 의약품인데 저희가 리주비넥스라고 하는 그 약간 재생 연고 크림을 이제 저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이제 올리브영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최근에는 약국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영 같은 H&B 채널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OTC 일반 의약품들을 사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뭐 여드름 치료제나 아니면 재생 연고 크림들을 좀 많이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파마리서치는 흥미롭네요. 예. 네, 뭐 본업에서의 리쥬란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화장품과 OTC에 대한 성장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 중국 쪽이 좀 아무래도 좀 작용할까요? 네, 좀 하반기의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리쥬란이랑은 좀 다르게 그 장비로 시술하는 네. 리프팅 장비 회사거든요. 기존에 중국에서 품목허가 받았던 제품은 써마지라고 하는 좀 오리지널 유명하죠. 예. 네, 장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써마지가 사실상 독과점하는 체제였는데 네.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클래시스가 그 자기네들 기업의 제품인 볼륨어 그리고
슈링크라는 제품에 대해서 중국 허가를 좀 예정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중국 시장에서 써마지가 독점했던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면 이것도 좀 파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에서 클래시스는 좀 주목해서 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휴젤도 얘기해 주셨나요?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네. 휴젤, 휴젤 쪽은 어떻죠? 맞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국내에서 톡신하고 필러로 마켓 쉐어를 네. 1위를 기록하던 기업이고, 근데 작년 아닙니다. 2024년부터 톡신 제품을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대리점, 파트너사를 통해서 진출을 했는데 작년에 CEO가 새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에서 한 20년 정도 경력을 가지신 캐리 스트롬이라는 대표님께서 신규 선임이 되셨고, 그랬을 때 이번 1월 달에 진행됐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미국을 이제 대리점뿐만이 아니라 직판 또한 같이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체제로 이제 판매를 개시하겠다라고 좀 밝힌 바가 있는데, 이게 어찌됐건 휴젤 입장에서는 대리점을 통해서 의존을 하기보다는 본인사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판매를 주도하고, 추가적으로는 기존의 톡신 필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제품에 대해서도 좀 도입 의지를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단순히 톡신 필러 판매하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3사에 대한 하반기 모멘텀들을 좀 주로 주목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 중에 지금 애플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EPS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주가 흐름도 좋습니다. 다행히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3%까지 뛰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애플이 방금 전에 4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 EPS와 매출 예상보다 잘 나와줬고요.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쇼크 사태는 없네요.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3에서 4%까지 등락을 오가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저희가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휴젤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이 K뷰티가 갖는 관세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휴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관세 리스크에 발목을 붙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관세가 아직은 지정이 된 상태는 아니지만 뭐 기업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지금 관세에 대해서 가져가고 있는 대응책은 이제 미국의 법인을 만들거든요. 미국의 법인을 만들어서 조금 더 낮은 이전 가격을 통해서 관세를 낮추려는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 휴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법인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뭐 충분히 휴젤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국내에 있는 톡신 제품들이 기존에 있던 미국의 오리지널 제품들 대비해서는 중저가로 판매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그거에 있어서 관세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가격 레인지는 상당히 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화장품 대형주에 대한 얘기도 나눠볼까 하는데 확실히 유커들이 좀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좀 많이 안 사주는 것 같긴 한데 화장품 대형주들의 투자 포인트, 뭐 활로를 좀 찾을 수 있게 될까요? 결국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활로라는 측면에서는 결국 중국이 대형주들한테 우선 해법이 될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이제 춘절 같은 시기들이 좀 도래를 네. 하고, 그리고 한일령 같은 것들이 조금 반사수혜를 본다면 일부 뭐 회복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중국보다도 결국은 글로벌을 공략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중국보다는 시선을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도 글로벌이지만 제가 조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화장품을 구매하는 판매 방법이 조금은 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지고 있죠? 사실 뭐 특이한 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같은 채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브랜드에 좀 국한되기보다는 좀 이런 H&B 채널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좀 국내에서 트렌드고, 미국 같은 경우에 보시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아마존이나 틱톡샵 같은 좀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채널들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얼타뷰티라고 하든지 아니면 세포라 같은 조금 뷰티 전문 채널들이 뭐 국내처럼 이런 좀 다양한 브랜드들을 취급할 수 있는
뷰티 전문 리테일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뭐 주가적인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글로벌리하게 화장품 업종 중에서 주가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뷰티 전문 리테일인 얼타뷰티 그리고 APR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의 주가가 좀 좋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는 행태 자체가 이제 과거랑은 조금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들이 가장 잘 대응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주가적인 좀 변동이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있고 뭐 이어서 뭐 화장품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K뷰티를 유통하는 채널들이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리브영뿐만이 아니라 2026년에 좀 화장품이 조금 적극적으로 판매되는 또 다른 유통 채널은 전 국내에서는 무신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국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조금 좀 그런 상권 같은 경우에는 명동, 홍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무신사가 계속 뷰티 특히나 2026년 6월에 무신사 뷰티 성수점을 이제 오픈할 예정을 하고 있고요. 약국 같은 경우에도 뭐 명동이나 홍대 중심으로 약간 과거 약국 같은 배치가 아니에요. 약간 올리브영스러워지는 이런 배치들을 한 그런 일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드럭스토어라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형태들의 이제 리테일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보다 국내에서 이제 화장품을 취급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이 다각화, 다변화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미국 같은 지역을 보더라도 저는 지난주에 굉장히 좀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떤 예. 세포라와 이제 올리브영의 협업 아, 뉴스라고 예.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올리브영이 이제 미국의 LA의 오프라인 지점을 출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올리브영의 첫 해외 진출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앞서서 세포라와 함께 이제 올리브영, 그러니까 세포라 매장 안에 올리브영이 이제 큐레이션하는 K뷰티 존이 생길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떤 관점에서 생긴 전략인지를 좀 검토해 보면 세포라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얼타뷰티의 조금 마켓쉐어 침투가 충분히 위협으로 느껴졌을 거고 올리브영 입장에서도 단독으로 출점을 하는 것보다는 세포라와 협업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경험을 쌓고 진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좀 편안한 소프트 랜딩이 미국에 될 예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K뷰티에 대한 약간 채널 다변화가 화장품주의 좀 투자 포인트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앞서서 APR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주변 보면은 이 메디큐브 제품 쓰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긴 하거든요. APR을 좀 탑픽으로 꼽아 주시는 걸까요? 네, 뭐 APR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APR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런 아마존이나 네. 틱톡샵 같은 채널에서의 성과가 뭐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좋은 것뿐만 아니라 주목할 만한 건 이제 비수기, 그러니까 행사가 없는 시즌에도 꾸준히 되게 높은 순위를 통해서 안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PR에 대한 실적이 좀 계속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올해의 투자 포인트는 이제 APR이 유럽 아마존에도 좀 입점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같은 다양한 지역에 좀 진출을 하면서 매출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APR에 조금 주목할 만한 올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매스의 다올투자증권의 박종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